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의혹 특검이 명단 10만 명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통일교인이자 동시에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건데 이 규모가 드러나면서 정치권이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일단 특검은 확보한 명단이 몇 명인지는 의미가 없다면서 문제가 된 2023년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입당한 규모 추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단순 당원만으로는 문제되지 않고 정당법 위반이 되려면 강제로 입당한 건지 특정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건지 당비는 누가 냈는지 여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턱도 없는 의혹으로 야당을 탄압하려는 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조유진 기자가 어제 있었던 압수수색 상황부터 설명하고 정치권 움직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은 어제 4시간 반 동안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민간 업체까지 이렇게 빈집 털이하듯이 쳐들어와서 저희 당원 명부를 탈취해 가겠다고 합니다.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통일교인이 집단 입당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특검은 통일교 교인 명부 120만 명과 500만 명 상당의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해 10만여 명의 공통명단을 추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수일간 분석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며 공통명단의 인원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입당한 신도는 몇 명인지, 또 전당대회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은 몇 명인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당법 위반이 되려면 교단 차원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강요했는지, 자발적 승낙 없이 정당 가입을 강요했는지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입해라는 응원 메시지 정도가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신념, 종교적인 교리를 이용해서 정당 가입을 강제하는 듯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책임당원이 납부하는 당비 출처도 조사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확보한 당원 명부가 통일교의 전당대회 개입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2년 전 대회에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이 아닌데도 수사를 빙자해 야당을 말살하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고 신규 가입 당원들이 당대표 결정을 좌우할 수 있었던 건지 장윤정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김기현 전 대표가 깃발을 휘두릅니다. 특검은 당시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통일교가 이른바 윤심 후보로 권 의원 대신 김 전 대표를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10번, 100번 정당 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오히려 통일교가 전당대회 개입을 위해 교인을 집단 가입시켰다는 주장이 허구로 드러났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이 압수한 명단 10만여 명 가운데 전당대회 전 신규 가입자 수는 3천여 명 수준이라고 국민의힘은 밝혔습니다. 당시 전당대회 선거인단이 83만 7천여 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신규 가입자 모두가 선거권을 가졌다고 해도 0.4%밖에 안 되는 셈입니다. 당시 김 전 대표와 2위인 안철수 의원의 표차는 약 13만 표, 득표율로는 거의 30%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특검의 주장대로 통일교가 교인들을 집단 가입시켰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수준이란 겁니다. 매우 미미하다라고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종교가 정치를 좌우한다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대단히 천박한 정치 인식이다. 또 국민의힘은 당원이 500만 명으로 전 국민의 10%가량 된다며 특검이 가져온 120만 명 가운데 이름이 일치한 사람이 12만 명쯤 있다고 해도 확률적으로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의 압수수색 등을 문제 삼으며 모레 대구에서 장외 투쟁을 벌입니다. 특검이라 그러면 보통 살아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수사하는 건데 어떻게 된 건지 현재 가동 중인 3대 특검은 야당을 겨냥해 압수수색 영장만 3번 발부받았다며 야당 탄압의 부당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이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특검이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며 고발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미 제출 의사를 밝혔는데도 협의 없이 당원 명부를 가져갔던 겁니다. 어제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의 기재 내용과 달리 위법하게 집행됐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특검을 고발하겠습니다. 법원을 향해서도 영장 남발을 이유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3대 특검이 본격 가동된 이후 야당 상대 압수수색은 60여일 동안 총 14차례로 집계됩니다. 김건희 특검이 지난달 당원 명부 확보를 위해 2차례 영장을 발부받았고 지난달 중앙당사에서 2차례 물러났다가 어제 외부 업체에서 압수수색에 성공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이달 초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야당 탄압, 정치보복, 압수수색 중단하라! 특검으로부터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당한 의원이 7명, 당직자도 4명입니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독재 음모와 사법 파괴로 규정하고 모레 대구에서 6년 만에 장외 집회에 나섭니다. 우리는 단호히 투쟁하고 결연히 맞서겠습니다.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국민의힘은 5만여 명의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까지 섞일 경우 규탄 집회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 말씀해 주시죠. 네, 당원 명부가 뭐길래입니다. 근데 특검하고 국민의힘이 이 명부 놓고 아주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근데 네. 결국은 압수수색을 하긴 했는데 뭐 서버 관리 업체죠. 네. 근데 이게 뭐길래 이렇게 큰 싸움이 벌어진 겁니까? 네, 이 당원 명부는 정당에 가입한 당원들의 명단이 적힌 명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이 개인의 기본적인 정보가 다 담겨 있습니다. 기업으로 따지자면 주주나 직원, 고객 명단과 비슷한 겁니다. 이 당의 핵심 기밀 자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당도 사실 이걸 함부로 공개한다거나 외부에 넘겨주지 않습니다. 네. 이 특검 입장에서는 통일교 측이 권성동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교인들을 당원에 가입토록 했다는 의혹을 확인해야 됩니다. 당원 명부 확보가 급선무겠죠. 예. 이 국민의힘이 이를 결사적으로 막는 거는 1차적으로는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이겠습니다만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 명단이 유출되면 당원들이 당연히 반발하고 예. 동요하겠죠. 그럼 정당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기업들도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큰 타격을 받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네. 근데 권성동 의원은 그때 출마를 하지 않았어요. 하질 맞습니다. 않았고 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야당이 되다 보니까 혹시 여당이 이 명부를 갖고 야당 당원들을 탄압하지 않을까 뭐 이런 네.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10만 명이 나왔어요. 네. 이건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숫자만 따지면은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느냐? 예. 당연히 조직적인 거 아니냐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리포트에서 좀 보셨겠지만 이게 확인된 명단이 아니에요. 네. 이게 통일교 교인 명부와 국민의힘 당원 중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이 비슷한 사람을 찾은 게 10만여 명이라는 건데 예. 동명이인은 당연히 빼야 되겠죠. 네. 또 전당대회 시점인 2022년 말에서 2023년 3월까지 가입 당원만 대상이긴 합니다. 예. 또 투표권이 있는 책임 당원만 뽑아내야 됩니다. 예. 이렇게 다 이거 떼내고 나면 사실 국민의힘은 그 숫자 2-3천 명밖에 안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거야 특검 수사를 해봐야 아는 일이긴 네. 합니다. 이 권리당원 숫자가 확인되더라도 이것도 또 더 추가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실제로 조직적으로 강제적으로 했는지 한 명 한 명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3천 명 넘는데 다 따져보려고 하면 시간 한참 걸리겠군요. 근데 정당에는 누구나 가입할 수는 있잖아요. 물론 네. 정교 분리의 원칙은 있습니다만 근데 조직적으로 만약 당원을 가입시키면 네. 이게 죄가 되는 겁니까? 예,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당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요. 정당은 기본적으로 자발적 가입이 원칙입니다. 폭행이나 협박, 집단적 압박이나 지시, 위계, 부정적 방법으로 당원을 가입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 통일교 측이 교인들의 의사에 반해서 당원 가입을 강요했거나 네. 또는 본인도 모르게 명부를 넘겨서 가입시켰다면 당연히 법 위반이 됩니다. 예. 또 당비를 대납했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인들이 권유는 받았지만 내 의사대로 가입했다. 이렇게 하면 강요로 보기가 힘듭니다. 또 하나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를 인지하고 적극 관여 또는 공모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또한 지금까지 드러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정교 분리 원칙 어겼다, 헌법 네. 위반이다, 당 해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네, 이 사실 뭐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게 헌법 20조입니다. 여기에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돼 있는데 네. 그래서 해산해야 된다고 뭐 지금 최고위원들까지 나서서 다 얘기하고 예.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법 쪽의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이 어떤 정당이 단순히 그러니까 종교 집단이 단순히 어떤 정당을 지지한다고 했다. 네. 이것만 갖고 헌법 위반으로 몰아가기는 좀 쉽지 않다. 네. 또 뭐 교인들이 정당 가입이 헌법 위반이다 할 수는 없죠. 네. 이 헌법 위반이 되려면 특정 종교가 조직적으로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통제하거나 예. 또는 국가 권력과 종교 단체가 한 몸처럼 결합해서 권력을 잡는 그런 정도가 되는 것을 종교 일치다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자,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야당 흠집내는 이 선거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그런가요? 사실 이거는 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뭐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통일교와 한 몸으로 국힘을 엮어서 정당 해산론까지 끌고 가기 위한 음모다 또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적수사다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는 사실 수사 상황을 봐야 되는데 네. 만일 수사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이 조직적으로 또는 억지로 또는 위계에 의해서 가입한 게 나오면 아마 국민의힘이 상당히 벗어나기 힘든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권성동 의원은 사실 출마도 안 했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네. 출마도 안 했는데 어떤 오더가 내려가기도 힘든 상황이고 또 지금 뭐 나온 숫자만 만약 국민의힘 그 주장에 따르면 1~2%도 안 되거든요. 네네. 투표권자에. 네. 그렇죠. 이런 거 갖고 과연 이걸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럴 수 있는데요. 만일에 별게 안 나왔다 하면 오히려 민주당의 역풍이 불 수도 있다. 글쎄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사실관계 잘 밝혀야 할 텐데 숫자가 10만 명이라는 거에 너무 지금 집중을 하는데 그렇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봐야 되는 예, 거죠. 그 중에서도 실제로 이 투표를 한 사람이 얼마냐 또 그 당시에 집단적으로 가입한 게 얼마냐 이런 거 좀 따져봐야겠군요. 네. 네, 베이지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했던 민주당의 공세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른바 4인 회동설 대신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재판을 모의했다는 주장으로 공격 포인트를 옮긴 겁니다. 그러면서 회동설을 처음 제기한 사람이 해명해야 한다는 반응까지 내놨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이렇게 대법원장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5월 14일 이른바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 녹취를 법사위 회의장에서 들었습니다. 기재명의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처리한다. 한 유튜브 채널이 이 녹취를 방송하자 출연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서 의원에게 이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녹취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자 서 의원은 그쪽에 물어보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후 SNS를 통해선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지난 5월 신속하게 파기환송한 것과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 선언을 한 시기를 연결지으며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세 포인트를 바꾼 겁니다. 이틀 전 당 최고위에선 7명이나 회동설을 언급했지만 오늘 회의에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대표 역시 대법원이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선고를 빨리 한 것만 문제 삼았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을 번개꿀에 콩 고먹듯이 빨리 해야 했는지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근거가 있으니 얘기했을 것이라면서도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말씀하신 분이 그건 그 근거 정도 또는 그런 거에 대한 경위 또는 주변 상황 그런 얘기를 했었던 그 베이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는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집권 여당의 의혹 제기가
새롭게 확인된 것 없이 정치적 부담만 떠안긴 셈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국민의힘은 회동설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형사고발과 국정조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장에게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것 자체가 정당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참에 논란이 된 여러 썰들의 진위 여부가 확인이 될 수 있을지요. 이어서 변정현 기자입니다. 이른바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을 처음 방송한 유튜브 채널이 확인되지 않은 설이라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이를 국회에서 언급한 민주당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청래, 서영교, 부성찬, 김어준 등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으로 면책특권을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선 가중처벌하는 법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너 살인자야. 그래서 상대방이 너무 억울하다. 무슨 소리냐. 난 그런 적 없다. 그래? 그럼 억울하면 수사 받아봐. 이런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확인 제보를 이용한 민주당의 대법원장 거취 압박은 삼권분립 침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선거법 위반에도 해당하고 위헌정당 해산 요건에도 해당한다고 봅니다. 야당에선 회동설 제보자 음성이 조작됐을 가능성도 거론했지만 해당 유튜브 채널은 실제 제보자 음성은 맞다고 했습니다. 조희대 관련됐던 5월 10일 방송의 그 녹취는 AI가 아니에요. 실제 제보자의 음성을 피치 변환을 해서 공개한 거예요.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서영교, 부승찬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고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민주당 특위가 발의한 3대 특검 사건 관련 전담재판부 설치법엔 당초 포함돼 있던 국회의 판사 추천권은 빠졌습니다. 위헌 논란을 의식한 걸로 보이는데요. 대신 법무부가 추천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됐습니다. 행정부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도록 하는 게 위헌 소지가 더 크다는 건데 야당에선 충견 판사에게 재판을 맡기려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고승영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7월 발의했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엔 국회와 판사회의, 대한변협이 특별재판부 판사 추천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판사 추천권을 갖는 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고 민주당 특위는 국회 대신 법무부가 9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1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을 다루는 유관부서라 법무부를 포함시켰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하기 위한 저희 방어 수단이지 이게 사법부를 흔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공격 수단이 절대 아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대통령이 장관 임면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가 판사 추천에 개입하는 게 더 위헌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한 부장급 판사는 판사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국회 몫은 빠졌지만 사법권을 행정부에 나눠주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상황을 오른팔이 수사한 걸 왼팔이 재판하는 것 같은 기형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신들의 뜻에 맞는 재판부를 따로 꾸려 충견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자신들이 고른 충견 판사에게 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그토록 특별재판부를 원한다면 피고인 이재명을 위한 범죄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가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최근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의견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데 이어 오늘은 재판 지연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될 경우 위헌 논란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신속 재판을 목적으로 법안이 발의됐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낼 거란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내란 특별 재판부는요, 어차피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논란이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내란 재판이 더 늦어질 수 있어요. 예.
문 전 대행은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직위원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판단에서 논란이 시작됐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사법개혁을 앞세운 제도 개편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개개 재판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논의를 하면 겉돕니다. 여당이 장악한 입법 권력으로 선악을 구분짓고 사법부를 개혁 대상으로 삼는 현 상황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권력을 쥐었으니 우리가 결단을 내리겠다. 너희들은 개혁의 대상이다. 이게 맞습니까? 문 전 대행은 헌법을 읽어보라고 했던 앞선 발언에 대해선 대통령이 아닌 국회에서의 논쟁을 두고 한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9.19 군사합의 7주년을 맞아 합의 당사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정부 인사들이 일제히 대북 유화 메시지를 냈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을 향해선 군에 끌려다닌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 북한의 핵무장 강화, 이국가론 선언, 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까?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도발을 지속하며 2023년 11월 사실상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 역시 합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9.19 합의 7주년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남북관계를 망가뜨린 거라고 직격했습니다. 북한을 도발해서 공격을 유도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사실이라면 실로 충격적이고 천인공노할 사악한 일이만. 김정은을 향해 용기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보여달라며 6년 만에 판문점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과 함께 걸었던 도보다리도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사에 함께 참석한 서훈 전 국정원장은 조건이 갖춰질 때가 아닌 목표 시한을 정해두고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했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거론했습니다. 민간 출신인 안규백 국방장관이 군에 끌려다니는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방장관, 문민장관 보내놨는데 가만 보니까 문민장관답게 장군들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군인들한테 끌려가는 것 같아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연내 9.19 합의 복원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내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는 선제적으로. 국민의힘은 여전히 강경한 북한 앞에 선제적으로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한다면 안보 불안을 야기한 과거의 실책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다음 주 미국 뉴욕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요.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두 나라 정상이 같은 도시에 머물면서 만나지 않는다는 거, 그만큼 협상 타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방증입니다. 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안보리 의장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평화 번영 등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유엔 총회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은 따로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차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를 권하며 대북 공조 의지를 피력했던 이 대통령이 평화를 주제로 한 다자회의에 나란히 참석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않는 걸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0월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다자회의 특성상 여건이 복잡하다고 설명했는데 일각에선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로 교착 상태에 있는 관세 협상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다자회의 때 미국 정상과 무리하게 만남을 시도했다가 사고가 난 전례 등도 고려됐다며 협상 국면에선 변수를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에이펙 참석차 방한하더라도 별도의 2차 한미 회담이 성사될지 여부는 미지수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에이펙 참석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방한한다면 양자 회담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국내의 한 민간 사업자가 북한 술 수천 병을 물물교환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왔습니다. 천안함 폭침 이후 남북 교육은 전면 중단됐었는데요. 통일부가 15년 만에 승인해 준 겁니다. 대북 제재가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사실상 완화한 거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해당 업자의 전력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태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천 세관 창고에 중국을 거쳐 들어온 북한산 술 상자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대동강 식료 공장에서 만든 제품으로 모두 3,500병입니다. 국내 한 민간 사업자가 북한에 설탕을 건네고 들여온 것들입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내려진 5.24 조치로 남북 교역이 전면 중단된 뒤 북한과 현물 거래가 성사된 건 15년 만입니다. 더 이상 무력 도발에 이용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남북 간 교육과 교류도 중단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지만 유엔 대북 제재 위반 논란으로 무산됐습니다. 금강산과 백두산의 물, 대동강의 술, 이런 것과 우리의 쌀, 약품 이런 것들을 이후 윤석열 정부 역시 승인하지 않았던 민간 업체의 거래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승인해 준 겁니다. 통일부는 주류는 제재 품목이 아니고 대가도 현금이 아닌 설탕으로 지급한 만큼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국제사회 제재 공조를 무너뜨린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국제사회와 협의 없이 정부가 사실상 대북 제재를 완화하려는 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제재의 균열은 작은 허용에서 시작됩니다. 거래를 성사시킨 민간업자는 세관을 통과하는 대로 추석 전 일반 국민들에 판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자는 과거 정부 승인 없이 북한책을 밀반입한 혐의로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8명이 탄 고기잡이 배가 침몰했습니다. 선장이 숨지고 선원 1명이 실종됐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배가 뒤집힌 걸로 보입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해경 대원들이 어선에서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잠시 후 한 남성이 들것에 실린 채 헬기로 올라옵니다. 각종 장비를 동원해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고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서둘러 남성을 응급실로 옮깁니다. 오늘 오전 11시 45분쯤 부산 송정항 앞바다에서 79톤급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을 급파해 승선원 8명 가운데 7명을 구조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60대 선장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인도네시아인 선원 1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사고가 난 어선은 저인망 고기잡이 배로 해경은 그물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만가지에 그물이 모래 뻘겋게 찼던가 그래가 그 무게 모르고 옆에서 파도를 한번 치면 그래 넘어가는 경우가 한 번씩 있거든요. 사고의 역은 평소에도 파도가 센 곳이어서 실종자 수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명동이는 다 안 입었다고 진술을 했었고 부유물을 잡고 있다가 놓쳤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서 선내에 있을 확률은 좀 없다고. 김인석 국무총리는 해상구조에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구조 작업을 벌이라고 지시했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피자 가게에서 3명을 살해한 41살 김동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범행 직전에 CCTV를 가리고 흉기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임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자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에 이끌려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다물고 있다가 끝내 울먹입니다. 피해자 유족들에게 하신 말씀 없으세요? 지난 3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자신의 피자 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2명 등 3명을 살해한 피의자 김동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계획살인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가게 인테리어 공사 문제 관련해 불만을 품고 하루 전 범행 도구를 매장 내부에 숨겼고 범행 직전 가게 내부 CCTV도 가린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한 피자 가게는 문이 잠겨 있고 내부도 볼 수 없게 신문지가 붙어 있습니다. 범행 직후 자해하고 병원으로 옮겨졌던 김 씨는
치료를 마친 지난 10일 체포되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16일 김 씨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최근 허위 협박글로 시민들이 대피하고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 협박범이 정부에 끼친 손해 전액을 물어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2년 전 신림역 살인 예고글을 올린 남성에게 수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부산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겁에 질린 채 건물 밖으로 우르르 몰려 나옵니다. 학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팩스가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무서워. 같은 달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도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인터넷 글 때문에 4천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최근 이 같은 테러 협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살인 협박글 게시자에게 정부 손해를 배상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모 씨는 지난 2023년 7월 신림역에서 흉기로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져 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부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최 씨로 인해 국가재정이 낭비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12 신고 접수부터 검거까지 투입된 경찰청 인력 703명의 수당과 차량 유류비 등 4,370만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최 씨에게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큰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큰 메시지를 제공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법무부는 지난 2023년 제주공항 폭탄 설치 협박글을 올린 30대에 대해서도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전국에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비가 내리고 이후에는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됩니다. 가을 태풍도 걱정되시죠? 현재 3개가 동시에 발생했는데 우리나라로 오진 않을 전망입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산책로가 주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는 시민들에게 가을이 왔음을 알립니다. 정말 가을이 성큼 오는 것 같아요. 비는 조금 오지만 그래도 너무 상쾌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내일까지 서울과 경기 북부에 최대 40mm, 대전, 세종과 광주에 60mm, 부산과 울산엔 40mm 비가 예상됩니다. 가뭄에 시달리는 강릉 등 강원 영동에는 많게는 80mm 이상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충남권과 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늦더위를 식히는 비가 이번 주까지 내리고 나면 다음 주 들어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다음 주 낮 기온은 27도 안팎으로 평년 수준의 선선한 날씨가 계속될 걸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이 낮아 선선하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제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한 제17호 태풍 미탁은 홍콩 100여 킬로미터까지 접근했지만 곧 열대 저기압으로 약화될 전망입니다. 오늘 새벽 발생한 18호 라가사는 홍콩으로 19호 너구리는 일본 동남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전국의 상급 종합병원 47곳 가운데 최근 5년간 진료비 청구 내역을 조사받은 곳은 단 한 곳뿐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진료비가 잘못됐다고 문제 제기한 환자가 폭언을 듣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박재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상급 종합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한 A씨는 진료 내역서에 치료를 받은 기억이 없는 신경인성 장훈련이 있는 것을 보고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관할 보건소는 기록이 남아있다는 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병원이 해당 치료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진료비를 문제 삼았다는 이유로 대형 병원 교수를 지낸 보건소장에게 폭언까지 들었습니다. 인간 중에는 쓰레기도 있어요. 인간 쓰레기도 있다고. 이건 말종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1월 해당 병원을 상대로 다른 진료비 부당 청구가 있었는지도 전수조사에 나섰고 A씨 외 다른 피해자도 밝혀냈습니다. 조사 결과는 일단 나오고 거기에 대한 부당 금액이라든지 그걸 다시 판단한 다음에 병원에 어떤 처분이 갈지는. 전국 47개 상급 종합병원 가운데 지난 5년간 진료비 조사를 받은 곳은 환자가 의혹을 제기한 이 병원 하나뿐입니다. 대형 병원 진료비 청구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무단 소액 결제 사고가 발생한 KT는 그동안 서버 해킹은 없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소 4차례 서버가 해킹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정보가 얼마만큼 유출됐는지 확인되지 않을 뿐더러 당국에 늑장 신고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SKT에 이어 KT도 서버 해킹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KT는 지난 4월 SKT 해킹 사고 이후 약 4개월 동안 자체 점검을 벌여왔는데 그 과정에서 해킹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어젯밤 KT는 외부 전문 기업의 보안 점검 결과를 통해 추가적인 침해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어제 23시 57분에 정부에 신고하였습니다.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파악했지만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배후는 누구인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버가 해킹된 만큼 SKT 해킹 사태 당시 논란이 된 단말기 식별번호 등의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제2의 SKT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늑장 신고도 논란입니다. KT는 어젯밤 사고 인지 후 곧장 정부에 신고했다는 입장이지만 신고서엔 사고 인지 시점을 지난 15일로 기재했습니다. 서버 해킹과는 별개로 벌어진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의 대응도 허술했습니다. 유령기지국의 피해자 단말 신호가 처음 접속한 것은 지난 6월 26일이었지만 첫 피해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2달 동안 까맣게 몰랐습니다. 일종의 그 몸풀기와 같은 이제 이 KT 시스템들이 지금 이게 불법 아이디가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보고 테스트하는 과정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대형 해킹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롯데카드도 해킹 사고로 300만 명에 달하는 회원 정보가 유출되면서 고객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일단 롯데카드 해킹 사태가 뭔지 짚어주시죠. 네, 지난 8월 14일과 15일에 롯데카드 서버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 공격 열흘 뒤에야 공격당한 사실을 인지한 롯데카드 측은 지난 1일 금감원에 보고를 했고 금감원이 롯데카드 현장 검사에 착수하면서 해킹 피해 사실이 대대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피해 규모가 꽤 큰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롯데카드 고객 967만 명 중 297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카드 번호와 결제 정보만 유출된 고객이 222만 명, 주민번호 등의 고객 정보까지 추가 유출된 건 47만 명입니다. CVC 번호와 비밀번호 등 바로 결제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정보까지 해킹당한 회원도 28만 명이나 됩니다. 롯데카드 쓰는 분들이 많은데 피해를 막으려면 당장 뭘 해야 합니까? 일단 롯데카드가 피해자들에게 문자 등으로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또 롯데카드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민감 정보가 털린 28만 명은 당장 카드를 재발급받으셔야 하고요. 나머지는 비밀번호를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일부 유출 정보를 활용해서 보이스피싱 전화가 올 수 있으니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 연락 같은 게 올 경우 사기를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롯데카드 보안이 뚫린 이유는 뭘까요? 네, 롯데카드는 서버 관리에 미국 오라클사의 웹로직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왔습니다. 이미 2017년에 보안 취약점이 노출돼서 제조사에서 업데이트를 하라고 권고했던 적도 있는데 롯데카드도 보안 패치를 했지만 해외에 소규모 서비스를 하는 쪽에는 이 업데이트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해커는 이 틈을 파고 들어와서 악성 코드를 설치했는데요. 웹셀이라는 이 악성 코드는 해커가 롯데카드의 웹서버를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라클 차원에서도 이제 취약한 부분이 발견이 됐으니 패치를 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한 상황이었었잖아요. 누락이 됐다라는 거는 관리적인 부실로밖에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얘기네요. 네,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우리 기업들이 보안 업무를 경시하는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보안 비용을 아까워하는 풍조도 만연하다고 하는데요. 롯데카드가 정보보호 예산을 지난 3년 동안 15% 줄여왔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돈을 버는 조직이 아니라 돈을 쓰는 조직이에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사유서를 제출한다든지 또 이제 여기에 따른 어떤 페널티를 받는 조직이다 보니까 담당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꺼리게 돼요. 특히나 금융권 해킹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데 기업 그리고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연쇄 해킹의 공포가 확산되자 각 카드사들은 보안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기능 강화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기업 스스로 보안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인식해야 대책도 땜질식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개발하는 공공개발은 공급이 더디고 과거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한다고 지적한 건데 오 시장이 왜 부쩍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지 서영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낡은 공장지대에 자리 잡은 노후 아파트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 용적률을 완화해 민간 주도의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높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재건축을 촉진시켜드리기 위해서 중공업 지역의 용적률을 대폭 상향 조정했고요. 18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한 12, 13년 내에 다 완성해서. 오 시장은 연일 정부가 내놓은 LH 주도의 공급 대책에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11일에는 정부가 하면 빠를 것 같지만 더디다며 민간 주도의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압도적 속도와 규모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고 오늘은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서울시장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오 시장이 내세운 공급 대책으로 한 건도 착공이 안 됐다고 비판하자 구역 지정만을 기준으로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을 바라는 서울 시민의 염원과 바람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이고 오 시장은 곧바로 주택 공급이 빵 공장에서 빵 찍어내듯이 되는 줄 아냐며 맞받아쳤습니다. 오 시장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정책 차별화에 나섰다는 해석과 함께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불협화음으로 가뜩이나 시급한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서양일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박형준 부산시장 등 다른 야권 광역단체장들도 정부와 여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들이 계엄과 관련해 뭔가 있는 것처럼 연관시킨 것과 무관치 않은데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신경전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겠죠. 지지층을 향해 선명성을 보이면서 초기 공세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구자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강버스 취향식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부족한 점을 질타해 주시고 미리미리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민주당 소속 시의원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강버스를 두고 민주당에서 쓴소리를 쏟아낸 것에 대해 반감을 드러낸 겁니다. 한강의 기적에 집착한 오세훈 시장의 전형적인 전시 행정입니다. 선물이 아니라 시민들께 드리는 또 한편의 숙제와 고통과 근심이 되지 않을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여권의 공세를 인민민주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야당을 말살하거나 또는 사법부나 다른 부처를 자기 통대권 안에 두기 위해서 정치 공작적인 모습으로 이 접근을 하면 큰 코 다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일부 지자체장들이 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광역지자체장들의 내란 가담 여부는 특검 수사의 현재 사각지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주당의 저열한 정치 공세가 점입가경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TV조선 구장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2기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지율 하락이 언론 탓이라고 생각한 걸까요? 자신을 비판해온 방송사를 향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ABC 방송국이 간판 토크쇼 진행자 지미 키멀의 방송을 무기한 중단한 데 대해 영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합니다. I would think maybe their license should be taken away. That's something that should be talked about for licensing too. When you have a network and you have evening shows and all they do is hit Trump. 키멀은 지난 15일 방송에서 마가 패거리가 찰리 커크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트럼프의 추모 방식은 내사라기가 금붕어를 잃고 애도하는 방식이라고 조롱했는데 트럼프가 방송 면허 박탈까지 언급하며 성토한 겁니다. 앞서 뉴욕타임즈를 상대로 우리 돈 21조 원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또다시 비판적인 언론을 압박한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진영은 미 주류 언론이 자신들에게 적대적이고 비판 언론이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불만을 토로해왔습니다. 최근 집계된 트럼프의 지지율은 2기 정부 들어 최저 수준인 39%까지 떨어졌습니다. 중도층의 이탈에 지지율 40%대가 붕괴된 겁니다. 트럼프의 위협에 미 언론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나서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는 트럼프 정부 입장에선 비판 언론 길들이기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동남아시아 청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부패와 불평등을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청년들은 손에 익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뭉치고 있는데 아랍의 민주화 시위, 아랍의 봄처럼 아시아의 봄이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학생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며 국회의사당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동티모르 의회가 전현직 의원에게 새 차량과 평생 연금을 보장하는 데 반대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So this is why all of these students and myself here today to make sure my tax money it's not actually going in a wrong way. 시위가 격화하자 논란 의회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Revoke the pension law as well as to revise the demonstration law. 불평등과 부패에 항의하며 젊은 층이 주도하는 반정부 시위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비리 의혹이 불거진 필리핀에선 주말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자 대통령까지 급히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Of course, they are enraged. Of course, they are angry. 앞서 네팔에서는 정치인 자녀들의 호화 생활에 분노한 시민들이 정부의 소셜미디어 차단을 계기로 시위를 벌여 70명 넘게 숨졌습니다. कहना तो नहीं चाहिए लेकिन हम लोग VPN यूज़ कर रहे थे आप कह सकते हो VPN अथवा DPS तो वही यूज़ करके वो लोग वीडियो बनाकर ये न्यूज़ स्प्रेड कर रहे थे तो हम उसी जरिए से हमको पता चला. 인도네시아에서는 의원들의 주택 수당에 분개한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졌는데 정부 검열을 피하기 위해 소리나는 대로 한글로 적은 암호 같은 비판글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소셜미디어가 동남아 연쇄 시위를 이끈 촉매제가 됐다고 짚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I'm Mr. Norton, the warden. Put your trust in the Lord. Your ass belongs to me. 악명 높은 쇼생크 교도소장 노트는 성경을 줄줄줄 외웁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죠. 하지만 죄수들에겐 저승사자처럼 잔혹했습니다. 각종 비리로 번 검은 돈을 축제하는 위선자이기도 하죠. I would never mention what goes on in here. I'd be just as indictable as you for laundering that money. 놀라운 건 그의 머릿속엔 신앙과 부패가 아무 충돌 없이 공존했다는 사실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밝힌다며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이 노린 것은 다름 아닌 당원 명부입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 칼춤을 추고 있는 특검은 당원 명부에는 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중 일부라도 흘러가는 곳에 따라 사생활은 물론이고 선거의 공정성까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워낙 많은 사안을 수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별건이란 단어가 떠오르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민주당입니다. 검찰 개혁의 간판 슬로건 뭐였습니까? 바로 정치 검찰의 폐해를 없애자는 거였죠. 의도를 갖고 하는 싹쓸이, 별건, 먼지털이식, 좌표 찍기 수사가 대표적인 사례였을 겁니다. 검사들이 이제 정치 집단이 됐고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권한을 집중하고 이거를 바꿔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혁안들을 보면 더 심하게 정치적인 영향력 하에 놓이게끔 하고 있거든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고도 했었죠.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 특검이야말로 수사권과 기소권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폐지하셔야죠. 공수처도 폐지하시고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의 수사 행태, 민주당이 주장하던 개혁 방향과 정반대입니다. 반대편은 안 되고 자기 편인 듯한 곳은 괜찮고. 전설적인 마피아 보스 알 카포네는 오페라의 절정에서 슬퍼합니다. 그 순간 성가신 수사관의 암살 소식을 듣고는 기뻐합니다. 한 인간에게 이렇게 선악이 공존하면 위선자이거나 환자일 겁니다. 나라를 이끄는 거대 야당이 이런 이중주를 연주한다면 그 불협화음, 고스란히 국민의 귀를 불편하게 할 겁니다. 9월 19일 윤종호의 앵커 칼럼, 위선인가 병인가였습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텐데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부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에 100mm 이상, 강릉을 포함한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북에 80mm 이상, 그 밖에 전국에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 동해안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24도, 대구 27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내일보다 더 떨어지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19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